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3세가 된 김희자입니다. 이른 나이에 자식을 먼저 보내고 몇 년 전 남편도 보내고 나니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지금이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자식을 앞세운 어미가 평온하다 하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6살에 3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근면성실하고 남자다운 모습에 반했죠. 술, 담배도 안 하고 언제나 우직하게 일만 하고 저에게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과정에서 큰일 날 뻔했죠. 우선 제가 몸이 튼튼한 편이 아니어서 아이를 낳으며 몇 번씩 까무러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애가 나오질 않으니 산파도 답답해서 소리만 지르고 그러니 저도 죽을 뻔하고 아이도 죽을 뻔한 거죠. 그래도 하늘이 도와 무사히 낳을 수 있었네요. 출산 내내 밖에서 제 죽는 소리를 들으며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누라 죽는 꼴 못 보겠다며 더 이상은 아이를 낳지 말자고 선언했죠. 외동아이는 조금 신경이 쓰이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았고 제가 살아야 가정도 평안하니 그러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살쯤 됐을 때 남편이 대뜸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전답을 다 팔아서 그 친구와 매일 동분서주 하는데 성실하게 직장만 다니던 양반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니 제 마음은 불안했죠. 그래도 어린 자식과 마누라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는 남편을 믿고 응원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사업이 꽤나 잘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놓았죠. 하지만 1984년 남편의 사업은 결국 친구의 사기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6년간 아무 일 없어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정말 그때까지 상상도 못한 액수의 빚더미에 앉아버렸어요. 당시 아이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남편 역시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도 몰아봤고 큰 트럭도 몰아봤고 버스도 몰아봤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운전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죽은 듯이 자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 10년 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온 날보다 못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기도 하고 멀리까지 간 날에는 집까지 돌아오기가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아이가 고등학교 무렵에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가 어느 정도 혼자 있게 된 후부턴 빚을 갚기 위해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죠. 그렇게 남편이 버는 돈은 대부분 빚 갚는 데 들어갔고 제가 버는 돈으로 입에 풀칠이나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성실한 남편과 제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하게 아낀 덕에 그 즈음에는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남편은 어느덧 버스 회사에 정착해 있었죠. 그리고 힘들게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착한 아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엇나가지 않고 제 아빠처럼 성실하게 공부했고 대학에 간 후에도 열심히 생활했죠. 그리고 기흉으로 군 면제를 받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었죠.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아가고 이제 우리 부부의 노후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조금씩 형편이 피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몸이 부서져라 일한 남편과 저 착하게 잘 자라줘서 취직한 우리 아들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시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취직한 후 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저까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남편의 권유였죠. 그런데 저도 한참 일을 해서 그런지 집에만 있으려니 영 좀이 쑤셔서 짧은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용돈벌이를 했어요.
이제야 남들처럼 평탄하게 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아들은 27살에 동갑내기 며느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집을 해주려고 했지만 서울에 좋은 집을 해줄 형편은 되지 않았죠. 그래도 저렴한 동네 쪽에 집 정도는 해줄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질겁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은 좀 상했지만 젊은 아이라 그런지 제 기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더군요. 결국 사돈댁에서 돈을 보낼 테니 며느리가 살던 동네에 깨끗한 아파트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죠. 이후 예단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만 오갔습니다. 사실 그 즈음 남편이 마을버스 노선 인수를 시작했기에 집에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안정되면 더 좋은 것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2년 뒤 손주가 태어났어요. 고생한 며느리를 위해 조리원비도 내주고 나름 챙겨준다고 챙겨줬는데 며느리는 그것도 불만스러워 하더군요. 하지만 함부로 나설 수 없어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그즈음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을 많이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 앞에서도 그러는데 없을 땐 얼마나 더 할지 며느리가 우리 부부를 대하는 태도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래도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남편이니 며느리를 홀대하면 그게 우리 아들 잘 사는데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3년 후 손주 4살밖에 안 되었을 때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원래 좋지 않던 폐를 다쳐서 폐 기능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사고 후 한 달간 의식도 찾지 못하는 아들 옆에서 회복하기만을 간절히 바랬지만 아들은 끝내 하늘로 가버렸고 장례식장에서 저도 며느리도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4살 어린 손자는 신기한지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남편은 침통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죠. 대부분이 남편 손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버님, 아들 먼저 보낸 게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사람들 불러 모으셨어요? 사실 남편은 버스 노선을 좀 더 인수해서 확장 중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손님이 많았던 거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당황했지만 사실 이 상황에 가장 힘들 사람도 며느리라는 생각에 조용히 넘어갔죠. 하지만 아들 장례 후 며느리는 아예 우리 집과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어린 손자가 너무 보고 싶어 연락을 했지만 며느리는 서서히 제 전화를 피하더군요. 이제 남편도 죽고 없으니 처음부터 곱게 뵈지 않았던 시댁은 눈에도 뵈지 않았던 게지요. 그래도 손자가 눈에 밟혀 옷이나 학용품 등을 사놨는데 연락이 되질 않아 택배로 보냈더니 그대로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전화번호도 바뀌어 버렸는지 다른 사람이 받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도 되어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며느리가 벌써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재혼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손자 얼굴도 못 보는 거냐 물으니 마음 잡고 살아야 하는 애 흔들지 말아달라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리 서운하던지요. 아닌 말로 며느리는 이제 우리 부부와 남남이지만 내 새끼 핏줄인 손주 얼굴도 안 보여주고 꽁꽁 숨겨놓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손자도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말에 제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남편은 이제 여러 개 노선을 가진 진짜 운수회사의 대표가 되었죠. 결혼 후 쭉 살던 동네가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어서 마을버스가 필수인데 한 곳에 오래 살다 보니 사람들이 원하는 노선과 살고 있는 수요 같은 걸 꿰뚫고 있어서 그런지 구상하는 노선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턴 돈이라는 게 필요 이상으로 넉넉해졌죠. 하지만 사는 게 편안해질수록 먼저 간 자식 생각에 가슴이 뻥 뚫려 숨 쉴 수 없이 괴로운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픈 자식 하나라도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아들의 하나뿐인 자식인 손주가 더 보고 싶어졌죠. 아픈 곳은 없을까 하며 손주에 대한 그리움만 키우다가 민호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쯤 축하 용돈이라도 보내고 싶어 사돈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며느리가 필요 없다 한다는 대답만 돌아오더군요. 그래도 손주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생각에 조카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의 SNS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숨은 건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을 끙끙거리던 저는 손주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냥 어디 사는지만 알고 싶었고 먼발치에서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태어났을 때 잘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라도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할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역시 며느리와 사돈댁은 차갑게 거절할 뿐이었죠. 그렇게 아들의 죽음과 손주에 대한 그리움으로 뻥 뚫린 가슴에 돌덩이 하나 얹혀서 살아가는데 심지어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묵묵히 우직하게 살아온 남편의 가슴에 들은 멍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간 제가 손자를 그리워하며 가슴을 칠 때도 남편은 별말 없이 이미 떠난 며느리와 손자인데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놓아주라고 덤덤히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많이 약해졌는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시 조카와 저는 손주의 이름을 SNS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이런 걸 한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조카가 하는 말이 며느리가 재혼하면서 아이의 성을 변경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끝내 며느리와 사돈댁과는 연락이 되질 않았고 저와 남편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름시름 앓던 남편이 결국 74세의 나이로 아들 곁으로 갔습니다. 3년 전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남편은 버스 노선을 하나둘씩 다른 곳에 넘겼고 혼자 남은 저를 위해서 건물을 올린 뒤였죠. 나빠진 건강 때문에 버스 회사를 자신의 손으로 처분하면서 남편은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즈음부터 꾸리기 시작했으니 거의 20년을 일궈온 남편의 일터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었고 저희 가족을 다시 편안하게 해준 곳이었는데 물려줄 자식 하나 없다는 걸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식을 하나만 낳은 것을 그제야 우리 부부는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례 이틀째 되던 날 며느리와 손자가 왔습니다. 사돈에게 남편의 부고 문자를 보내놓았더니 이번엔 온 것이죠. 그토록 힘들게 만난 손자는 아들이 하늘로 간 뒤 12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많이 컸는데 제 아버지와 많이 닮아 있더군요. 저는 손자와 아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에 전혀 없는 손자는 서먹해하고 있을 뿐이었죠. 또한 예상대로 손자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렇게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제 내 손주가 아니구나 하는 걸요. 못 본 새에 너무 많이 커서 예전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손자였지만 이제는 제 아들의 성조차도 떼어버리고 저와는 완전히 남남처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번듯하게 자란 손자를 보며 며느리의 선택이 손자를 위해서는 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자식을 위하는 일은 어미가 제일 잘 알 테니까요. 그날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서 손자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손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난 뒤 손자는 툭하면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보냈다는 반찬이나 고기 같은 것들을 바리바리 들고서요. 심지어 가끔은 며느리도 오더군요. 전에 없이 살가운 태도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달라붙으며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무언가 다정한 웃음이 아니라 음흉한 뱀 같은 웃음이었거든요. 남편도 자식도 보낸 저는 살림과 집안 대소사를 관리해주는 사람과 지내고 있었는데 손끝이 야무져서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내고 제 말동무도 해주는 가정부이자 비서 그리고 친구 같은 사람이었죠. 전혀 흠잡을 구석이 없는 사람인데도 며느리는 지혜 씨에게 끊임없이 간섭을 하는 겁니다. 설마 며느리가 뭘 바라고 저러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그게 진실이었어요. 어느 날 신발장 서랍에 넣어둔 장바구니를 찾기 위해 뒤적이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손자였습니다. 아 진짜 싫다고. 한민호 정신 차려? 네가 받을 유산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해? 최소 30억이라고 30억. 그 돈이면 너 지금까지 키워준 아빠한테 큰 효도하는 거야. 아, 이 할머니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해서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지. 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하냐고. 너 말고 이 집에 연줄 다 있는 사람이 있어? 네가 유일하게 이 집과 피가 섞인 사람이라니까. 암튼 조용히 하고 오늘은 확실히 해. 할망구한테 응석도 부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다고 하란 말이야. 친아빠 이야기하면서 눈물도 좀 흘리고. 아 그래, 연예인 준비한다고 하자. 배울 게 많아서 돈이 많이 든다고. 아, 이 할머니는 눈이 없어? 연예인은 무슨 연예인이야. 그리고 나한테 아빠는 지금 아빠라고. 아, 갑자기 무슨 친아빠야 친아빠가. 그냥 연기하라는 거야 연기. 아르바이트 할 때 돈 내는 손님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하잖아. 일이라고 생각해. 알았지? 현관에 제가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복도가 울리도록 떠들어대더군요. 게다가 손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아이와 꼭 닮았던 친아빠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온 듯 했습니다. 손자가 4살에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며느리가 아이를 위해 일부러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친아빠의 존재를 알렸을까요? 안 봐도 뻔한 이유겠죠. 잠시 소란하더니 이내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저는 우선 모르는 척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손자와 전 며느리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봤죠. 하지만 그날 역시 손자는 아까 들은 대로 제 앞에서 살갑게 구는 게 영 내키지 않는지 뚱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며느리는 몇 번을 더 그런 식으로 손자를 앞세워 찾아왔지만 제가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자 결국 본인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날도 지혜 씨를 몰아붙이길래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저 사람 이상하다고 내보내자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 오래전부터 우리 집 살림 봐주는 사람이다. 어머니, 저 사람이 이 집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저 사람 계속 두면 자기가 집안 사람인 양 굴 거라고요. 나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이 옆에 있어 준다면 어느 정도는 떼줘야지. 그게 사람으로서의 도리 아니냐?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며느리는 아주 표독스럽게 저에게 대들더군요. 내 재산을 갖고 네가 왜 난리야? 잘못하시나 본데요. 어머님 재산 아니고 아버님 유산이에요. 어머니한테만 권한 있는 게 아니고 아버님 재산 상속 1순위는 어머님과 민호예요. 제 아들이 대습 상속자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님 유산 우리 민호한테 물려주셔야죠. 며느리는 저를 훈계하듯 당당하게 말하는데 저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더군요. 12년 만에 손자 처음 봤다. 12년 동안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네가 꽁꽁 싸매서 숨겨놓고 안 보여줬지 않냐? 그런데 내가 왜 유산을 배분해줘야 하냐? 그건 어머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법이 그래요, 법이. 어머니는 뭘 모르세요. 그래, 그럼 법대로 하자.
줘야 되는 게 얼마냐? 못해도 절반은 주셔야죠. 제가 지금까지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있고요. 그래, 그럼 소송하거라. 판사님한테 여쭤보자. 길길이 날뛰는 며느리에 맞서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가 소송하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날 현관에서 들은 네 진짜 아빠는 지금 아빠라는 이야기와 아이의 성이 바뀌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며느리의 남편이 손자를 입양했다는 뜻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양간 손자에게도 재산 상속을 해줘야 하는지 알아봤죠. 그런데 변호사가 그것도 입양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일반 입양이었으면 며느리 말대로 상속 권한을 갖고 있을 테지만 친양자 입양이라면 손자와 우리 집안과의 관계는 이미 끊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손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제 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알아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만약 손자가 일반 입양이라면 며느리와 손자가 유산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유류분이라는 것을 청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소송이 가능했다면 며느리는 진작에 걸었겠죠. 하지만 방법이 막혔으니 저를 찾아오는 걸 겁니다. 사실 법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해도 친손주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내 피가 섞인 아이인데 아무리 남처럼 여겨져도 쉬이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아들이 죽고 이때까지 저와 남편은 손자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설령 며느리가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다 해도 미리 한마디 언질이라도 해주었다면 이렇게까지 괘씸하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시부모가 별 볼 일 없을 때는 그렇게 박대하다가 아들이 떠나니 얼른 인연을 끊어버리고 손자를 감추지 않았습니까? 그런 며느리가 이제 뭐 좀 나올 게 있어 보이니 슬그머니 피를 들이미는 것이 참으로 괘씸하더이다. 며느리에게 소송을 걸라고 했지만 해를 넘기고도 며느리는 제 나름 방법을 계속 찾아보는 것 같더군요. 어떤 날은 살랑거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다다다 따지는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해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법적으로 손자가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을 기다린 뒤 저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보란듯이 정리하고 대부분을 아들 이름으로 아픈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욕심 사나운 전 며느리 배 아파 죽으라고 프로필 사진에 기부금 증서를 떡하니 올려뒀죠. 역시나 그 사진을 본 며느리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펄펄 날뛰었습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유산을 그렇게 처분하시면 어떡해요? 법적으로 꼬리가 끊긴 손자잖니. 손자에게 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청구하거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 주마. 소장 기다리마. 그렇게 질질 끄실 것 없다니까요. 지금 안 주셔도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결국 우리 민호한테 돌아올 재산이라고요. 그래, 그럼 차분히 기다려보거라. 그래야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않겠니? 내 생각엔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네가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너도 알아볼 대로 알아봤겠지만 며느리는 유산 상속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지혜 씨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알아봐 주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렇게 협박하고 을러대도 실질적으로 저에게 콩고물이라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며느리 역시 그 점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약이 바짝 올라서 화만 내는 거였겠죠. 제가 민호 엄마잖아요. 당연히 민호 보호자니까 나서는 거죠. 그래, 말 잘했다. 넌 민호 엄마지만 난 법적으로 이제 민호의 할머니가 아니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네 입맛 따라 난 민호 할머니였다, 남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냐? 그 말에 며느리는 괴성을 질렀지만 전 할 말을 다 했기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동생 내외가 살고 있는 시골에 집을 구해서 이주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며느리에게는 우리 집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계속 손자를 들이미는 것 같아서 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요. 조금만 더 손자 얼굴을 보면 아들의 자식이라는 것에 곧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의 전화는 모조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손자가 무사히 성인이 된다면 지금까지 손자를 그리워하며 모아둔 돈을 건네줄 생각입니다. 며느리와는 전혀 별개로 그건 내 손주를 위한 돈이니까요. 다만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 며느리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때 가급적 몰래 쥐어줄 계획인 거죠. 돈이라는 것은 있어도 없어도 힘든 거라고 하더니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편안하게 먹고 살 만큼은 남겨놓았습니다. 지금은 늙어서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운동도 하고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꽃도 키우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지만 대신 제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나누며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